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법원이 모레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맞섰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청사진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주택 공급 대책 효과와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모레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여당은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생중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잖아요. 이번 법원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고뇌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지 안타까운 것은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이게 그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부당한 기소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당에서 그 민주당에게 요구했어요. 생중계 하자 그러면. 그랬는데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다 이게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했던 증거 조작 그리고 부당한 검찰의 기소를 만천하에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는데 이런 얘기 한참 해오시다가 가타부타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유죄가 드러날 게 겁이 나니까 비겁하게 도망가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서 잘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법원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제 강명구 의원님의 말씀은 어떻게 또 반박을 말씀해 주세요. 법원은 법원의 시간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선고는 공개가 원칙인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생중계까지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 법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라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나올까 봐 걱정이 좀 많으신가 봐요. 선고는 어차피 공개가 될 것인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를 선고 내리는 법관의 얼굴을 찍어놓겠다라는 것밖에 안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0분만 기다리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선고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정될 때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지 않을 건데 그것을 못 찍고 생중계를 굳이 요구하는 것은 그 생중계 선고를 하나하나 내리는 것을 법관의 얼굴을 찍어놓고 법관을 나중에까지 이것을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무죄 나올까 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법원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왜 이것을 생중계하려고 하시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일각에서는 저희가 반대한다. 그리고 검찰의 조작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반대하시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검찰이 무리했던 부분들은 법원 선고가 나오고 그 판결문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인데 굳이 그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법관의 얼굴을 찍어가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심리적인 압박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전용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죄 나올까봐 우려가 돼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동의하십니까? 강명구 이재명 의원님? 대표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검찰의 조작, 증거 조작, 무리한 기소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선고 날짜가 잡혀가지고 가타부터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한 말씀만 더 네네, 드리면 예, 전용기 그 의원님. 생중계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무죄 대리는 법관의 얼굴을 찍어 놓는다라고 왜 느꼈냐면 결국에는 심리적인 압박도 판사는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선고가 내리고 나면 가든 부든 유죄든 무죄든 그 법관의 얼굴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심지어 많은 강성 지지층 양당에 있는 강성 지지층한테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느꼈을 판사의 심리적 압박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법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뭐 검찰의 조작을 주장해놓고 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왜 생중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압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자, 당장 이제 초미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형량에 이제 쏠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최종심까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전용기 의원님부터 네.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검찰이 굉장히 무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봐도 저희는 이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하나하나 건건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뭐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법원에서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것이고요. 검찰에서 무리하게 증거를 내미거나 무리하게 사건을 끌려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내용들 다 잘라먹고 유죄다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도박꾼도 아니고 도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유죄다 무죄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슬로건을 만들어서 지금 온 천하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법부가 오로지 법리만 가지고 재판을 했을 때 과연 무죄일 수 있을까? 과연 무죄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냥 보통인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백현동 거짓말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장에서 판넬 꺼내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선거법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의원직 의원직 상실하신 분들 보면 지금 이 대표 그 김혜경 씨 부부가 했던 것보다 더 사소한 것 가지고도 의원직 상실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지켜볼 일이고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성역일 수는 없거든요. 법리를 가지고 제대로 그 재판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대표께서 직접 무죄 호소인이 되어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염치는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이 무죄 호소는 법정에서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장애 집회나 언론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게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장애 전용기 의원님. 집회와 이 법원의 판단은 달리 봐야 되는 게 장애 집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무죄 주장을 하시겠죠. 근데 이것을 법원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게 국민의힘에서 수년간 이재명 대표 유죄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도 보여줬던 것이고 우리 보고 법원을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법원의 압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말로 때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무리했던 부분은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유죄다 무죄다 이런 걸 넘어가지고 뭐 80만 원이 나올 것이다. 10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왜 본인들이 판사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가 뭐
이제 예결위에서 결정되고 정부와도 이제 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회의에서 회의에서 박성재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이 관련 있다고 보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네. 검찰에 대한 괘씸죄 성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괘씸죄 성격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은 그랬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활비나 뭐 네. 특경비 이런 것도 지금 삭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증명 가능해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로 본인들이 뭐 특수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 수사비로 쓰는 것, 특수경비로 쓰는 것도 모두가 좋지만 이거의 내용들은 증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공무원들이 증빙을 하고 있는데 검찰만 증빙하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예산을 계속 줘야 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특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렇게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증빙되지 않은 내용들을 삭감을 했던 것이고 갑자기 모든 것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니까 본인들 증명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는 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영수증이 휘발됐다라고 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휘발 내용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증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증명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당한다면 정치적 공격을 할 것이 아니고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용기 의원께 네. 이제 관련돼서 하나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왜 이 시점이냐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법원 예산은 어떻게 보면 알아서 증액해주고 법관 증원 법안은 이제 또 뭐 서영교 의원인가요? 이렇게 발의를 했는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재판을 하는 쪽에는 어떤 호의를 베풀고 수사를 한 쪽은 더욱더 이제 몰아붙이는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일치합니까? 저는 일치하지 않습니까?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법원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올려줬다라고 하는데 법원의 이런 그 경비라든지 다른 내용들은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증액됐던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원의 국선 변호사 예산을 올린 것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국선 변호사의 그 예산을 올렸느냐? 이것은 변호사협회에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늘 나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법원의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역을 껌껌이 보고 어떤 내역에서 그리고 어느 단위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어느 단위에서 삭감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검찰의 예산은 삭감됐고 법원의 예산은 증액됐기 때문에 이것은 눈치 보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고 프레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왜곡이고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요 지금 검찰 특활비, 법원 예산 관련돼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검찰 특활비는 삭감, 공수처 특활비는 그대로 가져갔고 공수처 직원 인건비를 원래는 24명에서 지금 14명인가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그 낮춰야 되는데 183억인가를 더 줘버렸어요. 해외 연수 갔다 오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 왜곡이 아니다. 사실만 봐서는 이 지금 민주당에서 거대 입법 권력을 등에 업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법관 증원 이런 거는 거의 수건 사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페이버를 다 준 거죠. 법원 지금 재판을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페이버를 준 거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충분히 자, 그렇게 느낄 전용기 수는 의원님,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다. 공수 예산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은 뭐가 이쁘다고 저희가 올려주겠습니까?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증액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확정적인 내용들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결위에서 법원의 내역이라든지 검찰의 내역들이 명명백백하게 정해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검찰도 본인의 특활비를 사수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처럼 증명하시면 되고 법원의 내역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눈치보기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예결위에서 정부와 함께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시면 이것들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는 16일 토요일이죠. 3차 대규모 장애 집회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입 논술 시험 날 시위를 한다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이어질 계획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대표는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 시험 끝나고 하라. 목소리 높였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네. 법원 겁박에 더해서 수험생들 민폐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무슨 뜻입니까? 예, 뭐 우선 내일 우리 수능 날이잖아요. 우리 수험생이 52만에 달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한 해 동안 예. 얼마나 우리 이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들 한 해 동안 우리 수험생들하고 씨름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여의도 안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1심이니 특검법이니 뭐 하면서 뭐 대학 입시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은 지금 헤아리지 지금 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족들이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일생일대의 하루거든요.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 수능이 끝나면 곧바로 논술이잖아요. 논술 이게 또 요즘에는 수능보다도 더 중요한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논술을 앞두고 있는 그날 이 더군다나 학교가 많이 있고 학원가가 많이 있는 서초동에서 지금 이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고 모르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있어가지고 수능만큼 중요할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수험생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반드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영기 의원님, 강명구 의원님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수험생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한동훈 대표가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어떻게든 이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활동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분노한 국민들이 많이 뛰쳐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좀 막아보고 싶은데 수능 전에 이렇게 수능 끝나고 해라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대입 논술 시험 끝나고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대입 논술 시험은 딱 정해져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대학별로 추가 논술 시험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딱 마땅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논술 시험 끝나고 하라라고 해가지고 갖다 붙인 것밖에 저희는 안 느껴집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대입 논술 시험 끝나고 나서 집회를 해라라고 이야기할 시간에 대통령실 한 번 더 들어가셔가지고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별감찰관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 2차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단속이라 그럴까요? 진압 관련해서도 여야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극소수의 전문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급기야 불법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모자라서 시위를 적법하게 관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전용기 의원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까지 일어났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말인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상한 데 좀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이 밖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 법원 판결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법원은 법원의 시간을 가지고 판사 개인의 소신에 맞게 법과 원칙에 맞게 판결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 장애 집회가 판사에게 영향을 미친다? 도대체 어떠한 세상에 살고 계신지 한동훈 대표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폭력 시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폭력을 유도한 쪽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집회 현장에 있었거든요.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경찰들이 갑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일반 경찰 복장에 조금 더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애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라고 하죠? 플라스틱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왜 경찰이 이런 옷을 입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나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이 유도했다는 거는 근거가 제 생각입니다. 있으세요? 제 생각입니다. 생각에 추측에 충분히 이런 전국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촛불 전국 이후에는 국민들은 절대 폭력 시위를 원하지 않고 폭력 시위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폭력 시위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경찰이 갑작스럽게 갑옷까지 입고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유도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부 폭력 집단들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했던 이 그 시위에서는 집회에서는 폭력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더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치됐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한동훈 대표께서 주장했던 이 말은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경찰, 검찰 요즘에는 이제 그 재판하는 이 사법부까지 선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선동하냐면 검찰한테는 검찰 독재하지 말라고 지금 선동하고 계시고 군은 계엄령 가지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판사들은 탄핵 소추하겠다고 지금 급박하고 있고요. 유죄 판결 나오면 유죄 판결 나오는 대로 아마 법원을 엄청나게 지금 이제 선동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해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이 나고요. 이게 지금 헌법을 해체하자고 지금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선동 자체로 보면. 지금 거기 나가서 그 집회 현장에 나가서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이게 탄핵 그다음에 하야 그 정권 퇴진보다 더 무슨 말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 나와 계신 분들 최고위원 분들의 발언을 보면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말씀대로 지금 한 사람에 대한 이 뭐랄까요. 이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도대체 헌정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혀도 되느냐라는 이 한동훈 대표의 말씀은 난 맞다고 보고요. 도무지 민주당의 이런 선동들 도저히 제가 제 길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과격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면에 경찰의 진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 나온 이재명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이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 기본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이런 형태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고 사실 우리 민주당은 경찰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말을 보니까 경찰이 권력 호위하느라고 안 해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네. 무슨 뜻인가요? 지금 예산 전국이니까요. 예. 실제로
무리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좀 전에 우리 강명구 의원님께서 우리가 검찰, 경찰, 군인 뭐 이런 다 문제 삼고 있다고 말씀 주시는데 실제로 없었던 일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본적인 문제들을 문제 삼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군인도 구테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경찰도 과잉 진압하면서 정말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경찰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도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갑옷까지 입고 나왔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제복들이 아주 단단한 그런 것도 입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최루탄을 구매한다거나 이렇게 시위를 진압한다는 목적으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비품을 구매하는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애초에 폭력 시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도 통제하는 부분들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의심사지 않는 내용들을 국회 예산의 통제권을 두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경찰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한다.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지금 녹음에서 나온 그 말씀 중에 안 나온 부분이 뭐였냐면 네. 권력의 몽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찰을 보고. 네. 제가 봤을 때 이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경찰을 비난했거든요. 검찰을 비난하고 경찰을 급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말들로. 정말 이것이 우리 그 47114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이게 전과 사범 7개의 사건 11개의 혐의 4개의 재판을 받는 분이 이렇게 검찰을 비난하고 경찰을 급박하고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좀 한번 되묻고 싶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 받고 있는 이 혐의보다도 더 나쁜 것이 이렇게 막 본인의 이 재판을 앞두고 이런 뭐랄까요. 이런 선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더 큰 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것이 현실의 법정에서도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저지르고 있는 온갖 이 선동들 나중에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심판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과거의 유혈 네. 사태들을 보면 전용기 의원님. 네. 군인, 경찰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냐라고 천천히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권력에 충성하는 집단에서 무리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고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은 준비, 과한 준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갑옷을 입고 간다든지 최루탄을 준비해 간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해가면 현장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시고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뭐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적을 재개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했던 모든 그런 내용들도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역사가 이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지난 2일하고 9일엔 민주당이 당 자체 집회만 소화했어요. 네. 그리고 해산했는데 16일 집회 며칠 안 남았죠. 시민단체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때는 왜 단독으로 했고 지금은 왜 합류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만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시민들은 이미 집회에 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단 하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추진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건들이 있지만 저희 당이 합류하면서 무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오히려 설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 정도를 함께 추진하자.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고 그것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서 오히려 무리한 내용들을 막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단체와 같이 하려고 했다 안 했던 이유가 거기선 좀 더 강한 바람들, 그렇죠. 뭐 특검이니 뭐 하야니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사실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꺼려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래도 국민들에게 더 알리자 이러고 같이 하기로 한 건데 강명구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함께 안 한 적이 없어요. 함께 하셨어요. 지난 2주 전에 촛불 행동하고 함께 했고요. 무대 같이 공유했고요. 시간차만 다르게 했고요. 이번에도 이 민노총하고 촛불 행동하고 민주당하고 같은 무대 썼어요. 그리고 도론 인파도 공유 같이 했고요. 다 공유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인파도 공유하고 지난번에 30만 왔다 그랬다가 지금 20만 왔다 그랬어요. 10만이 줄은 거잖아요. 책임 있는 공당이면 10만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민주당에서 이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직력을 빌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민노총의 과격 시위, 폭력 이 이미지는 또 배격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그 좀 배제하면서 그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이 뭐랄까요. 그 최고위원들께서 탄핵해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 정권 퇴진해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권 그러니까 탄핵 집회는 아니라고 또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집회. 자, 네. 예, 전윤기 의원님. 뭐 개인이 짧게만 시간 그렇게 뭐 관계상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회하는 것들은 3차 국민의 행동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촉구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 반대 일산 쪽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도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려 지납니다. 북부간선로 도심 쪽 신내 나들목부터 꽉 막혀 있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에서 토평 쪽으로 이동량이 많고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김포에서 송내까지 반대쪽은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정체, 시구간에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팔탄까지 흐름 답답하고요. 배봉과 광명역부터 막힙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역시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대감 분기점부터 삼라까지 막히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 철마 나들목에 사고 나서 철마 터널부터 정체 발생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탄핵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의 이게 탄핵 연대 출범에 관한 입장은 뭡니까? 탄핵 이야기하기는 아직 좀 멀었다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의 확실한 법률적 위반이 발견됐을 때 그때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밝히는 데에 저희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않습니다만 네. 탄핵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보고 있고요. 지금을 해야 될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진실 규명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강명구 의원님. 이런 그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말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참여한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선을 긋고 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최고위원들 발언하시는 거 보면은요. 탄핵, 하야, 퇴진, 조기 대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누구를 위한 탄핵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따지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탄핵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조기 대선하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들 하고 계세요. 최고위원들께서.
그 장애 집회 나가셔가지고 본심은 그거다 보시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대통령 되고 싶고 아무리 죄를 피하고 이런 식으로 정권 흔들어서 반헌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게 이재명을 위한 탄핵에 국민들 공감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전용기 의원님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네네. 예. 그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뭐 말리거나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심은 탄핵이고 하야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치적 수사로 받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수정 특검 법안 수정안이죠. 내용 공개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제3자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 가지는 방식입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왜 수정안에 비토권을 또 포함이 됐네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굉장히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인사들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한쪽 편향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 추천하는 3자 추천안이 충분히 중립적인 인사를 담보할 것이라고 보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걸어두고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김건희 여사나 이런 뭐 측근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아닐지언정 굉장히 좀 가깝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결국엔 특검을 임명할 텐데 이것은 손쓸 새도 없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인데 대통령이 원하시는 인사만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걸어야 된다고 봤던 겁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야당의 비토권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는 우리 전용기 의원의 말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드는데 상임위에서 네. 토론을 하고 작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이 걸리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 앞두고 지금 이거를 다시 올렸어요.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일 준공식인데 다시 도면 갖고 와서 새로 그려가지고 지금 그 집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하루 만에. 이게 정략적인 특검이고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지금 한 대표 보고 받으라는 건데 그 받으라는 것 자체가 탄핵 밑자락을 깔기 위한 특검을 받아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게 이제 갈라치기인 거고요. 갈라치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갈라치기죠. 이거는. 그래서 하루 남겨두고 새로운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 우리 여당이 상임위에서나 반대할 때 법사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날치게 하셨어요. 본인들께서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반대할 때. 근데 우리가 보통 상임위에서 토론도 하고 반대 의사를 밝히면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런 논쟁도 그냥 없이 그냥 방망이 두드렸거든요. 근데 하루 남겨놓고 지금 받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정치 특검이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강명구 의원 갈라치기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갈라치기 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비토권이 들어간 법안에 대해서 단일 대오가 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원하는 법안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정략적인 법안이고 정치 법안이기 때문에 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단단해지고 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예, 그럼요. 지금 그 아마 민주당에서는 우리 108명 그 국회의원들을 갈라치기 해서 어쨌든 표를 얻어보려고 하는 속셈 같은데요. 지금 재판 앞두고 그런 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표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충분히 저는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충분히 그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방탄만 하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또 부결시키고 또 뭐 제2요구권 받아가지고 또 부결시킨다면 다음에 또 다른 특검이 발의될 것이거든요. 사실 하루 남기고 받으라고 주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틀은 같고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수사해야 될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추가된다고 해서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방탄한다고 다음에 안 하겠습니까? 다음에 또 방탄할 때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실 거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굳이 갈라치기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우리가 김건희 여사 방탄만을 위해서 의원의 그 소신을 벌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 보고 하루 남기고 나서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받지 못하시면 한동훈 대표가 내시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기본적으로 최상병 특검 때도 3자 추천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의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못 받겠으면 김건희 여사 건도 못 받겠으면 본인들이 오히려 다른 안을 내놓고 이것과 같이 병합 심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안을 안 내니까 우리 안 가지고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탓만 돌리기에는 국민의힘도 충분히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명구 의원님, 네. 전용기 의원님이 국민의힘이 그러면 합리적인 자체안을 내놔라. 전당대회 과정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 법안 발의할 확률 숫자로 표시 몇 퍼센트입니까? 제로라고. 제로? 예, 0.1도 아니에요? 0.1도 아니에요. 제로 0%.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혜경 우리 부부 재판 물타기하는 꼼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협상할 만한 법안을 니들이 갖고 와라라는 거는 우리 상임위 때 여당이 그렇게 반대할 때는 14개 의혹, 13개인가 14개 의혹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특검안을. 네. 근데 우리 그때 상임위 때는 반대 그렇게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할 때는 안 듣다가 지금 이제 와서 이 특검이라는 게 수사권 기소권 다 틀어지고 지금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너들 상임위 때 14개 갖고 와서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이거 막 하겠다고 밀어붙여서 방망이 두드렸는데 이제 와서 하루 남겨놓고 너들 협상안 갖고 와. 이거 협상의 자세가 아니죠. 자, 요 얘기는 한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네네. 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방통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사실상 질책을 했습니다. 현 2인 체제인 방통위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전용기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방통위원을 추천해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으셨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과거에 21대 국회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임명을 끝내 민주당이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그렇죠. 추천. 예. 국회 추천을 했는데 끝내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100% 잘못이 민주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임명도 안 하면서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원회의 책임이 국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되게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상향을 초래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에 있다라는 것에 전 동의하지 않고 이것은 정부 여당과에도 충분한 문제가 공유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얘기는 애초에 최민희 지금 현 과방위원장이죠. 그 당시는 이제 의원 신분이 아니었는데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이게 시작이 아니었냐? 이거를 왜 야당 책임으로만 돌리냐는 데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10일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변론에서요. 헌법재판관들께서 어떻게 지적했냐면 지금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거기에서 최민희 의원을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으신 것은 네. 정치적인 이야기다. 그래 정치적 이야기 오케이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건 그거고 법적으로 왜 국회에서 책임지고 추천을 해야 되는 왜 안 하냐.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니 다수당인 민주당 그러니까 다수당이라고 얘기는 표현을 안 했죠. 국회라고 표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책임지고 이 부분 빨리 풀어내라라고 지적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우리 조정기 의원님께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국회가 하라는 거는 뭐 물론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하라는 거지만 좀 다수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강명구 의원은 그 헌재 재판관의 발언을 해석하신 거고 전용기 의원님은요. 국회는 뭐 3명도 추천할 수 있고 5명, 10명, 100명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추천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원하는 사람만 임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한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 이것은 대정부와 그 국회 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질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인권위 상임위원도 네. 국회에서 의결돼서 통과가 됐죠. 그러나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사만 올라왔다고 아직까지 임명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권위 상임위원 중에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계신 상임위원도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대통령이 임명권을 이렇게 가지고 장난을 치고 계신데 국회에서 추천한들 그게 바뀌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의결했으면 안 됐죠. 국회가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본인은 위법한 결정을 합니까?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위법한 결정을 내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와 정부 간의 신뢰가 부족했고 국회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국회가 제대로 추천하지 않았던 부분은 차후에 다른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약간 논의가 확장됐어요. 전용기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2인 체제 의결 문제점까지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그 대통령이 뭐 약간 임명을 갖고 장난을 친다는 표현 쓰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강명구 동의할 수 의원님? 없고요. 네. 어쨌든 방통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헌재도 지금 기능을 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도 출범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잖아요. 일단 여야 합의로 뽑는 건 지금 서로 논쟁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세 명인데 한 명은 합의, 한 명은 각자 하니까. 추천. 그럼 예. 2명이라도 먼저 하자. 여당 목, 야당 목만이라도 명이라도 먼저 하자. 일을 하게끔이라도 우리가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을 압박하기 위한 뭔가 협상 도구로 인질로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인질로 잡아서 어쨌든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 의지까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게 현재를 네네. 마비시키고 싶은 생각이 더 높은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좀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은 상황인 게 헌재가 헌재법 조항을 스스로 효력 정지시키면서까지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지금 비어 있고 저기 이제 임명을 해야 될 후임을 뽑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강명구 의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명씩이라도 일단 뽑는 나머지 한 명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그건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뭐 전용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예. 이 다수결에 원칙이 입각되고 결론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 일단은 할 일부터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저 완전체로 구성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건데 이거는 또 다른 꼼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김에 한꺼번에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당연히 국회 의석수가 이렇게 배분이 돼 있으니 네. 저희가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받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0.72% 이기고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도 폭주를 하고 계신데 민주주의의 인원에 맞춰서 추천을 하자는 의견이 폭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주제만 더 다뤄볼게요.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표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랐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오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좀 파악해 보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저도 뭐 파악은 아직 저도 못 해봤는데 예.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그 흔히 진영 간의 뭐 의견을 듣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게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에서는 뭐 당무감사도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무감사든 조사든 예.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사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이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그 그러니까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네. 조사하면 됩니다. 조사해서 밝혀질 일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갑론을박 정쟁으로 몰고 가고 뭔가 갈등의 양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당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게시글들을 보니까 그 기사가 많이 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전용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모습들 그냥 남의 당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잘 풀어 나가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해결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가족이 그렇게 썼고 뭐 본인은 절대 안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뭐 가족도 실제로 있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급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면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입을 것으로 본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 잘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뭐 한 40초 남았는데 우리 강명구 의원 나오신 김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한 말씀으로 네. 대답해 주시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 이전에는 이런저런 쇄신 요구 뭐 3대 요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좀 대통령에게 실천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당정 간의 어떤 안정, 화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꼬리 내렸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간 한 20-30초 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많은 제안들이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께서 당정 간의 갈등의 양상 때문에 지지율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우리 당이 해야 될 일들, 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계획 과제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손을 잡고 맞잡고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개혁의 과제들을 해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명국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흙으로 지은 지 100년이 넘은 낡은 집.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장애가 있는 석주가 단둘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래된 천장에선 흙먼지가 떨어지고 창문이 없는 방은 환기도 어려운데요. 그중 제일 불편한 곳은 화장실. 제대로 된 온수시설이 없어 석주와 할머니는 겨울에 찬물이 제일 두렵습니다. 떠나버린 부모 대신 지금껏 석주를 보듬어온 할머니. 그 은혜에 보답하듯 이젠 석주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석주 역시도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할머니 어깨 위로 낡은 이불을 덮어주는 석주. 할머니와 석주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은 21.3도까지 올랐고요. 평년보다 무려 8.6도나 높은 낮 기온을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낮 동안에는 포근했습니다. 수능 시험일인 내일도 수능 한파 없이 평년을 크게 웃도는 기온이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 옷차림은 그래도 챙겨서 입어주셔야 될 텐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대부분 10도
10도 안팎으로 두 자릿수도 꽤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무려 4도나 더 높아지겠고요. 동두천과 세종이 9도, 대구 8도, 광주 10도, 강릉 11, 제주 16도의 아침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꽤 높아서 서울, 대전, 대구가 19도, 강릉, 광주 20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1도까지 부쩍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남부 내륙 중심으로의 짙은 안개가 되겠고요. 내일 시험이 좀 끝나는 무렵인 늦은 오후부터 모레 금요일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5mm 안팎인데요. 서해 5도나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제주를 포함해서 5에서 30mm가량이 지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법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탄핵 선동이자 이재명 방탄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교수 연구자 226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무지와 무책임으로 돌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경찰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과잉 진압 논란에 불법 행위를 막은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5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발표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입니다. 정부는 반면에 부동산 대출은 바짝 죄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뚝 끊긴 것으로 전해졌고 또 경매 시장엔 매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부가 모두 5만여 가구 택지 조성하겠다고 밝힌 곳은 서울 서리풀과 경기도 고양 대곡, 의왕 오전 왕곡, 의정부 용현지구 등입니다. 첫 입주 목표 시기는 2031년이라고 네. 하고요. 이번 택지 공급 발표의 의미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인데 네. 도심지에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근접돼 있거나 서울 내에는 네. 12년 만에 이제 그린벨트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건데요. 이 서리풀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왼쪽에 있는
그 청계산 등간 입구 땅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그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예전과 좀 다른 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지상에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 같은 경우는 대곡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취락지구 놔두고 농경지나 전답 쪽으로만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개발하는 걸로 갔고 네. 서리풀 지역도 지금 비닐하우스가 몇 개 있을 정도지 이 허가를 내서 건물 그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사는 주택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 군부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민간 주택이 없고요. 또 그 의왕 그 오전 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나라는 1971년도 7월 30일 날 처음 지정을 했는데요. 네. 영국의 제도입니다 이게 개발 제한을 이제 하는 건데 그 목적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녹지를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푸른 네 군데는 녹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을 위해서 개발 제한구로 묶여 있지만 이거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녹지로서의 기능을 하던 곳은 아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말씀해 주셨고 서초구 이제 서리풀 지역 경우에 이제 그것도 그린벨트 풀었는데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 풀고 어쨌든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른바 로또 분양 아니냐, 네.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2만 가구 중에서 11,000가구인 55%는 네. 장기 임대로 갑니다. 신혼부부라든지 또 이렇게 그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처럼 예. 또 자녀가 2명, 3명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90% 이상 80%를 분양하기 때문에 물론 20년 정도 이후 더 연장해서 살면서 나중에 네. 분양권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뭐 로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워낙 좋은 자리 아닙니까? 예.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나머지 부분도 일단은 그 청년을 위해서 또 이 그 실업 그 신생아 대출처럼 이렇게 그 아이를 낳는 사람들한테 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그 아이를 돌봄을 중심하는 그런 단지로 만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가 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젊은 사람들과 신혼부부나 이렇게 그 뭐랄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로또라는 얘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덜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내놓은 이른바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이제 장기, 중장기 공급 대책에 주안점이 두어졌으니까 아까 뭐 첫 입주 시기가 2031년이라는 네. 말씀도 드렸는데 뭐 당장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봐야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한다는 건데 그렇죠. 2026년도에 이제 지작물 조사부터 감정 평가를 하기 시작해서 2029년도에 일단 분양을 하겠다는 네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가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급하다. 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교산지구 같은 3기 신도시는 아직도 네. 첫 수업도 못 두고 보상도 안 당한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삼심제도처럼 사법으로 한번 개혁을 하고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한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리고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한 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재평가하게 되거든요. 이 기간이 짧아도 1년 반, 길어도 2년 정도 간다고 보면 이게 이제 토지보상이 2년은 간다고 봐야 돼요. 예. 또 하나 여기가 뭐냐면 교산지구처럼 문화재 조사가 있어요. 문화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교산지구는 문화재 때문에 남한산성 밑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 전부 다 문화재 조사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한 번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봐야 알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2년 내에 이렇게 그 착공해서 뭐 지구 지정해서 이렇게 3, 4년 내에 분양한다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그러나 만약에 이제 아무 일이 없다면 국토부 계획대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3기 신도시가 지금 현재 5곳이나 됐는데도 거의 못 가고 있잖아요. 분양도 네, 뭐 선분양했다가 지금 포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계획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변수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공급 계획과는 별도로 정부는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을 중심으로 지난달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이제 집계도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이건 대출 조익이 여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 정부가 이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막았는데 네네. 이걸 7대 은행까지 확대했다가 지금 1금융권은 전부 지금 막은 상태고요. 네. 제2금융권도 지금 막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새마을금고까지도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IMF가 3월 달에 우리나라 걸 발표한 걸 보면 가계부채가 2,200조가 넘습니다. 2,260조 정도 되고요. 기업부채가 2,772조나 됩니다. 근데 정부는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좀 떨어졌더라고요. 1,867조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엄청 많은 거죠. 네,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반 대출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정책 대출이 계속 나갔어요. 네. 보금자리론이나 또는 신혼부부 대출이나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갔는데 또 뭐 초저출생하고 또 엮여 있으니까. 네네. 그죠? 신생아 네. 대출 뭐 이런 게 계속 나가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늘었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부가 그거를 일부 서울은 중단하고 지방은 놔두고 네. 금리를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 속도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게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네. 했는데 추가적 관리수단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기재부서 만약에 이 얘기했다 그러면요. 네. 지역 규제가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나 더 나아가 투기 지역인데 예.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을 해도요 대출 규제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부담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아, 그게 강력한 수단이군요.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만약에 과열되거나 투기가 일어난다면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외에는 뭐 대출을 조이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도 좀 위험하죠. 지휘양도 금지가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는 투기하지 말아라. 또 과열되게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라. 주택 공급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수요자 위주로 해라. 네. 뭐 이런 시그널이라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금리 볼 때 일단은 좀 하향 추세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하향 추세면 그게 이제 그 일반 우리들이 받는 대출과도 금리와도 영향이 왔을 때 돈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대출 제한 약발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예, 예. 그 10월 달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그 집계 자료를 보면은요. 네. 서울의 거래량이 2,70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난 7월 달에 한 9,000건이 넘었던 게 네. 발에 반토막 났죠. 이게 금년도 1월 달에 그 거래량이 2,670건 정도 됐는데 그 정도로 돌아갔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주택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데 대출을 막아버리면 자기 자본을 5억, 10억, 20억씩 투자할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뭐 몇십억을 현금 주고 사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일부분이고요. 그건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 대출을 옥죄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이렇게 안정되게 되는데 그 지표를 봐도요. 지난 10월 7일, 14일 날 그 0.11% 상승했던 게 지난 11월 4일 날 0.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는 하락했다라고 나오는 거지 하락한 게 아니고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출 조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막 투기 세력들 네. 이거 차단한다는 건데 이 와중에 어떤 그 서민들 진짜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이 또 대출받기 어려워지지 않나 이게 좀 고민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1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되면서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이 금융권으로 쏠린 이른바 이제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서민들이 어쨌든 뭐 필요한 사람이든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뭐 집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비싼 이자로 지금 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요. 제 생각에는 예. 이렇게 이제 대출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면서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예. 무주택자는 이럴 때 집을 사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려갈 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무주택자에게는 금리가 좀 높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책 대출 같은 거는 조금 늘릴 필요도 있다고 근데 보시는 정책 거예요? 대출은 제가 볼 때 금리가 너무 낮아요. 신생아 대출 그래요? 같은 경우는 0.6%부터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5%고 지금 한 번 내려서 3.25%인데 정책 대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정책 대출은 금리를 좀 올려야 돼요. 예. 올려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하게 하지 말고 예. 그 이외에 이제 그 내 집만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금리가 지금 보통 한 4%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내 집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나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이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집을 살 수 있게 열어줘야 돼요. 올라간 다음에 열어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대출을 주되 다주택자나 또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는 것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생활자금까지도 대출을 받는데 이것도 1억 이하로 제한했어요. 네네. 그래서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좀 선별적으로 좀 유동성 있게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부동산 경매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관측 나옵니다. 부채를 견디지 못한 이른바 한계 부동산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경매 붙여졌다는 어떤 통계도 있어요. 이건 어떤 징후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금리가 한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0.25포인트밖에 안 내려갔잖아요. 네. 금리가 내려왔는데 대출 금리는 올라갔어요. 이자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 거죠.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수 경제가 어렵습니다. 장사도 네. 안 되고 내수 경제 어렵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동안 그 연끌로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 또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뭐 이자가 한 2달만 밀려도 일단 경매 들어오니까요. 이번에 늘은 것을 보면요. 10월 달에 그 지지옥천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한 달에 3,493건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늘은 거죠. 그 늘은 건수를 가만히 보면 전부 임의 경매입니다. 경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는데 임의 경매는 저당권을 행사한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되게 은행 거고 그 강제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냥 압류하고 나서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강제 경매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의 경매는 경매 진행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주택 시장이 좀 그 하향 안정세로 간다, 예.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정부도 이게 많이 늘어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연착륙하길 바라지 급락하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막 얼어붙길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 이제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동안에 연끌로 샀던 사람들이 아마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거기에 이제 1가구 2주택 3주택 있는 사람들이 역시 이제 그 임대가 잘 안 나가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어떤 무주택자한테는 이 경매 많이 나온다는 게 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네. 예.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좀 한번 경매도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고요. 문제는 이제 예. 경매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요.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앞순위가 있는지 낙찰 받았을 때 그 권리 분석이 내가 어느 정도 그 안고 가야 되는지 금액을 물어주고 네.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선순위 채권이 얼마가 있는지 분명히 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권대중 교수님의 지금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내년에 전국 집값 하락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은 보합세, 지방은 낙폭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럴 경우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빈익빈, 부익부 현상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요? 벌써 심해됐어요. 벌써 됐어요. 네, 지금 강남에 뭐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가 뭐 40, 50억씩 가잖아요. 네. 근데 강북은 그 반밖에 안 가고 지방은 뭐 더 할인해도 분양이 안 되는 지금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남도일 같은 경우는 뭐 그 서민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인데 220억에 거래됐어요. 3월달에. 그 말이 안 되죠. 220억이요? 네, 제 생각에는 주택은 주택일 뿐이지 예. 그 자산으로서 이 전환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뭐 50억, 100억에 되는 주택에 살면 그걸 월세로 환산한다면 월세 사는 겁니다. 이자로 계산하면. 예. 근데 이제 서민들은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점점 지역별로 차별화가 된다. 양극화가 된다. 네. 그 속에서도 또 그 평형별로 금액별로 또 차등화가 되고 양극화된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도 또 경기도와 지방이 양극화되는 거는 점점 심화될 것 같아요. 서울 내에서도 또 양극화되죠. 네, 지금 뭐 강남 내에서도 예. 또 서초구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돼요. 구축과 신축. 그다음에 뭐 교통의 편리한 지역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 한강변에 조망권이 있는 지역과 또 없는 지역, 그 가격 차이는 굉장히 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 부동산 거품 우려도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품 우려할 정도 상황까지 왔습니까? 저는 일부 지역 거품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용 쪽 측면에서 볼 때 국민주택 규모가 몇십억씩 간다는 건 너무 비싸지 않은가요?
평생을 벌어도 못 살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10억도 안 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역은 부자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은 저는 버블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대출을 막은 게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갑작스럽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기를 거치는 것처럼 대기 수위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방은 미분양난 상태에서 서울 일부 지역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버블이거든요.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버블인데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일부 거품이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달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12,000여 가구 규모 대단지, 정말 대단지 입주 시작됩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한 건데 이 정도로 하면은 서울 지역이 약간 공급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시세 조정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긴 힘들죠. 우선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매물이 많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어떤 규제가 있어도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이번에 둔촌 중아파트는 매물이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대출이 안 되니까 매매도 못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세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또 2년 거주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 직접 들어가게 되면 전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는 안 떨어지지만 생각에 한 뭐 3억 5억 정도 좀 떨어지는 매물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반적으로 서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 세대수가 한 12,000 가구 정도 되는데 원래 지금 현재 그 5,900세대 정도가 있었으니까 6,000 가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000 가구가 이제 임대로 나오거나 또는 이제 매매가 나올 텐데 큰 영향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입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입주면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 이제 내년 봄에 입주하는 그 아파트들 전세나 월세나 매매, 이게 아마 내년 1, 2, 3월 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현재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고 이제 좀 내년 초에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아파트 시장에서 최근에 뚜렷해진 추세 중 하나가 이른바 얼죽신입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젊은 세대 중심으로 더 그렇고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인데요. 이른바 얼죽신 경향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지금 서울의 그 공동주택의 약 한 60%, 70% 사이가 지금 이제 구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깨끗한 아파트를 원하겠죠. 편리하니까. 이게 이제 주거 문화가 점점 고급화, 첨단화, 기능화로 가면서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뭐 그 아파트도 연탄화공이처럼 연탄된 적도 있거든요. 이게 점점 이제 난방이 이제 중앙 난방이 되고 지금은 뭐 방에서 온도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편리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깨끗한 아파트,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재산 가치도 있잖아요. 그럼요. 가격도 그래서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원하는 그 아파트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현재 그 신축과 구축 사이가 가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체제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뭐 영향이 있을까요? 있지요. 지금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대외 경제가 불확실성해지거든요. 뭐 미군 주둔 비용도 더 내라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지금 관세도 뭐 10에서 20% 더 물린다 그러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우리는 미국하고 무역 수지에서 흑자 본 나라 중에 가장 많이 본 나라입니다. 지난달에 66억 6천억 달러 흑자 봤는데 45억 달러 정도가 미국서 흑자를 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걸 많이 사간 거죠. 그만큼 반도체를. 그리고 이제 흑자를 내는 게 베트남과 인도인데, 물론 아세안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흑자를 내니까 너들 물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강달러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이 이제 내수 경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지금 KDI도 내년에 성장률을 2 내지 2.2%로 지금보다 낮게 잡고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집 살까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집을 안 사게 되거든요. 뒤로 미루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는 살짝 비껴난 얘기긴 한데, 이제 대한민국 건설업체들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막 추진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면
전후 복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에게도 큰 기회입니까? 네, 우리에겐 유리하죠.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 석유가 두바이유거든요. 네네. 왜 두바이유를 하냐면 브렌트유는 유럽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부 텍사스유가 있고 두바이유가 있는데 유럽 쪽에 우리가 그 아랍 쪽에 우리가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쓴 건데 예. 사실은 그 세 개의 그 오페크 석유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게 두바이유입니다. 근데 서부 텍사스가 가장 좋은데 불구하고 예. 비싸도 그걸 사는 이유가 우리가 건설시장 진출 때문에 특히 프렌트 쪽 진출 때문에 샀는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재 뭐 우리 윤 대통령이 갔다 오셨지만은 전쟁이 종식되면 복구 사업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되면 해외 건설 시장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자, 국내 건설에도 훈풍이 돌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부동산 동향에 관심인 청취자 여러분들께 짤막한 조언의 말씀 네. 부탁드리는 건데요. 집을 사려는 분, 팔려는 분, 전월세로 집을 내놓으려는 분이나 새 집을 찾는 분, 부동산 거래 고민하는 분들 어떤 부분을 가장 꼼꼼히 챙겨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3040 같은 경우는 그 3기 신도시 분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 또 이번에 4군데 또 발표했고 일단 무주택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 집에도 사면 손해예요. 청약 통장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신도시를 그 청약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보고요. 5060들은 이제 재산을 그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할 나이거든요. 60 넘으면. 네네. 이럴 때 이전 수요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좀 이렇게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할 때 그 이유는 이달 28일에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금리 안 내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한번 내리면 내릴까 아마도 대출 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처럼 관망세 내지는 하향한 정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때가 갈아타는 수요가 아니겠나. 또 한 가지 이제 팔려는 사람들은요. 네.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죠. 거꾸로 가거든요. 내릴 때 팔고 올라갈 때 사요. 근데 지금 팔려는 사람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팔아도 되고 사는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분양 받는 게 제일 돈 버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공공택지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분양가 상한 제적입니다. 전부 다가.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연 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북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됐습니다. 이 남성 누굽니까? 네,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현역 군장교 38세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이 오늘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에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범행 수법이 워낙 잔인하고 또 피해도 큰데다가 증거도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이런 공개 요건에는 상당히 부합한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양광준이 지난 7일 경찰의 이제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서 이튿날 이제 법원에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법원은 지난 11일에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양광준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 범죄임을 보여준 증거, 정황들이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증거들이 충분히 좀 확보가 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좀 우발 범행이라는 주장을 좀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 중에 이 포렌식으로 확보한 위조 번호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광준이 범행 당일에 오전 출근길에 A 씨하고 이제 카풀을 하면서 이동하던 중에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오전 7시 35분쯤에 부대에 도착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범행 저지르기 약 7시간 30분 전이었고요. 실제로 시신 유기 전에 A4 용지로 만든 위조 번호판을 달아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경찰이 증거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범행 이후에는 이제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로 이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좀 숨기려고 했던 점이고요. 네네. 또 경찰 검거 직전인 지난 3일에는 이 피해자인 A 씨 휴대전화를 파손해서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런 것들 모든 점을 좀 미뤄봤을 때 살해의 고의성도 있고 이제 계획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양광준이라고 하셨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강요와 참모진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정자들 면면을 보니까요. 중국이나 북한 관련 정책에서 강경 기조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로서 이제 이 내각에 이제 누가 이제 배치가 되든 가장 관심 있는 건 외교안보 분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네. 이 부분 이제 인선을 가장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일단 대중국 강경파로 분류되는 군 특수부대 출신의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발탁이 됐고요. 지금 국무장관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매파. 그리고 이제 역시나 또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이 트럼프의 충성파 측근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하신 대로 대중 대북 강경파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활동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의회에서 나오는 이제 각종 대중국 제재 움직임에는 거의 고정 멤버로 항상 이름이 올라 있을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반중 의원이고요. 북한 인권 통일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 대표적인 지한파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됩니다. 왈츠 의원은 하원 중국 특위에 몸담으면서 이제 핵심 광물 에 대한 이제 중국 의존 좀 줄이자 이런 목소리 상당히 좀 힘을 실어왔고 미국 대학과 이제 학계에 중국의 간첩 활동 학계를 이제 중국의 간첩 활동으로부터 좀 보호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미 동맹을 상당히 중요시하고요. 뭐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두 사람이 외교안보 라인에 만약에 투톱을 맞게 된다. 그렇다면 이건 중국과 북한에 좀 강하게 이제 견제하고 압박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이제 적대 구도를 좀 형성을 하면서 중국하고는 뭐 갈등 경쟁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분 협력을 하는 부분도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와 반면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중동 문제를 좀 조기에 매듭을 짓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군사, 경제, 뭐 외교적 부상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압박을 가하는데 상당히 좀 중점을 두지 않겠냐 그런 의중이 담긴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 장관 인선도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였는데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가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2016년 대선 때부터 이 헤그세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상당히 좀 유명했던 인물이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보통 군 출신 특히나 이제 이 예비역 장성 출신이 보통 이제 맡아왔는데 이 헤그세스 같은 경우에도 육군 소령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좀 파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소령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언론인으로 또 방송인으로 쭉 맞습니다. 해오던 사람을 국방장관 후보로 이렇게 낙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이하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중동 문제 조기에 매듭 짓겠다 이건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 네타냐후와의 친분 뭐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킹메이커 역할을 한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2기 내각에 합류하게 됐다면서요. 네, 이것도 상당히 오늘 화제의 뉴스였는데요. 어디입니까? 가게 된 데가? 이게 정부 효율부라는 정부 곳입니다. 효율부. 네, 근데 이제 뭐 단독 수장은 아니고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이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했던 인물인데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이제 이 수장에 공식 지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부처이긴 해요. 근데 이 트럼프 당선인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면요, 기존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들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주는 부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업인인 머스크가 관료들 위에 군림하면서 미국 연방 정부를 총체적으로 개혁하고 수술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된 겁니다.
바짝 긴장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미 네. 예고편이 여러 차례 좀 나왔던 게 임기가 이제 시작되는 대로 좀 거쳐오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다들 이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머스크가 이 테슬라 X에서 대규모 인원 감축하면서 상당히 논란을 빚었던 거 많이들 그러니까요. 기억하실 가자마자 거예요. 한 게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뭐 기관에 가서도 지금 이제 공무원만 총 200만 명이 넘는데 네. 이분들에게도 대규모 이제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이거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달 말에 유세 현장에서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 연방 정부의 예산이 지금은 한 6, 7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3분의 1은 잘라버리겠다,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한 33%는 자기가 줄여도 가동된다. 네. 그러면서 이게 정부 효율부가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못지않게 이제 머스크도 SNS 채널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를 발탁했다는 성명 발표한 직후에 머스크가 이 성명을 그대로 이제 긁어다가 자신의 X 계정에다가 바로 올리면서 정부 효율부 그 상품은 이라는 글 옆에 불꽃 그림의 이모티콘을 3개를 딱 넣었습니다. 불꽃 그림?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이제 뜻이었을까요? 불꽃 튀는 네.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오해라. 각오해라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 이렇게 공격했던 것을 꼬집어서 네. 민주주의의 위협 아니 관료주의의 위협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야, 관료주의의 위협이라는 말을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렸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 그 관계 공무원 사회는 머스크 때문에 바짝 긴장한다는 소식 이제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입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본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걸 제일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네, 이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이제 수험생 9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수험생의 51.9%가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습니다. 알바천국이 조사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꼽았다고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에 관심 있는 잠깐, 학생들이 질문을 공정하게 했겠죠? 예. 하지만 이게 사실 알바천국에는 아르바이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긴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수험생들이 이제 이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여행도 가고 싶을 것 같고 휴식도 가고 싶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과 휴식이 2위, 3위이긴 했어요. 그런데 응답률이 9%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르바이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뭐 알바천국에 많이 들어가서 응답을 했다고 해도 생각보다는 사실 여행이나 이 휴식보다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았다고? 이거는 좀 사실 놀랍긴 했어요. 저의 경우에는. 어쨌든 아르바이트가 네. 압도적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명 중에 1명꼴로 많은 수험생들이 어째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는지 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59%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라고 네. 답을 했고요. 이 뭐 등록금이나 여행 같은 거 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니까 목돈을 모으고 싶어서라는 이 기특한 응답도 37.7%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체를 경험하고 싶어서라는 응답도 37.5%였고요. 지금 이미 뭐 수능 보기도 전부터 구직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예. 응답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법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된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두 가지 소식 알아봅니다. 먼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오늘 오전에 1심 선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이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공동 기소된 소속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고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네. 자, 선고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음주 뺑소니 하는데 음주 부분이 사실은 뭐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라는 말은 좀 그 혐의를 얘기할 때는 적절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 뺑소니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아, 무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앞서 검찰은 김호중 씨에게 3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조직적 사법방해로 국민적 공분 일으켰다. 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거운 형을 요구했었는데요.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범죄 은폐 시도가 또 논란이 됐어요. 자,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법원이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좀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심지어 법조인조차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김호중 씨 본인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선고하는 과정에서 김호중 씨의 태도를 봐도 그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 모텔로 도주하면서 맥주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성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뿐만 아니라 CCTV상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진정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이 중대한 혐의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이라 통상의 사건이면 집행유예 이하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됐다. 그 이유가 이 수준을 넘어서서 범인 도피 교사가 있었는데 즉 매니저로 하여금 대신 자수하게 한 행위가 있었죠. 사실 범인 도피 교사 자체만 두고 봐도 실제 법원 선고 형량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대신 자수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허위 자수, 증거인멸을 소속사 전체가 뛰어든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 인해 음주 측정을 불가능하게 한 부분이 상당한 의심을 사게 한 대목이었는데 이른바 술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안으로 인해 여타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했다고선 치더라도 반드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선례가 돼 여타 사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야 한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그 조직적인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였죠? 김호중 씨가 사실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음주 측정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시에 음주 처벌 기준 미만이었습니다. 사실 사고 당시에는 음주 처벌 기준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결과 음주 처벌 기준 미만이 나오니까 결국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성별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김호중 씨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확보한 이후에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최하한으로 즉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서 음주운전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검사의 시각은 기소했을 때 무죄 가능성이 40-50% 정도 되면 기소하기가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기소했을 때 그동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법원도 유죄 인정에 인색한 경향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김호중 씨가 한 번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뺐는데 사람을 쳐 다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 자체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는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고 이 주장을 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거는 유지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수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다. 별도 처벌 규정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음주 뺑소니라고 해도 무방하다 말씀하신 거군요. 자,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하신 술타기 수법은 김호중 사건 이후에 전국에서
잇따랐다는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사람이 예. 모방 범죄 비슷하게 이제 배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 정도면 뭐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퍼지는 거를 막기 위한 어떤 그 의미도 있었다는 거죠, 이번 판결이. 그 의미가 상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네. 이 사건에서 김호중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돼서 기소되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가 따로 규정돼 있어서 사법방해죄로 추가로 기소되었다면 더 큰 형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음주운전이라 사법방해죄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기소된 다른 범죄 혐의도 중할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행위, 나아가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는데 네. 음주 측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아가서 이 사건 자체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네. 형을 낮출 수는 없다. 즉 구체적으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죄질의 불량성에 이미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형량을 상당히 높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죠. 이 정도면 6개월 이상 수감된 상황이었는데 실무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돼서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할 사안도 네. 이미 실형을 선고해서 복역한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김호중 씨도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 같은데 네.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의외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실형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2년 더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술타기 금지법 뭐 내용을 담은 법이 발의가 돼서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허술했던 법망 좀 촘촘해질 수 있을까요? 좀 메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그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에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인데 아마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두고 실무상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사고를 일으킨 이후이거나 음주운전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이거나 경찰이 연락한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모두 다 음주 측정 곤란 목적의 추가 술 이 자체에 포섭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사법방해죄가 신설된 이상 이와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그나마 유사한 일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김호중 씨 사건을 보면 작은 매 피하려다 정말 큰 매를 맞게 됐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작은 매를 맞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레 15일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재판부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재판이 생중계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1야당 대표를 낙인 찍고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 쟁점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사들이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했을 텐데 또 이런 워낙 중대한 판결이니까 자신들 얼굴이 나오는 것도 좀 부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네. 자,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 생중계 했습니다. 자, 그때 뭐가 다른 건지 또 재판 생중계는 어떤 기준으로 열리고 안 열리고 합니까? 재판 중계 방송이나 촬영은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촬영 중계 방송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네. 그 피고인의 의사를 참작하고 당사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게 되는데 다만 중계 방송과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선고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선고 외에 재판 개시 전만 가능하고
실체적인 심리 과정을 중계 방송하거나 촬영하지는 못합니다. 2017년에 이 규칙이 개정되면서 첫 번째 하급심 재판 생중계 사례가 2018년 4월 6일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었습니다. 네. 그때 재판 생중계를 허용했고 나아가서 두 번째는 역시 같은 해 7월 20일에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 개입 혐의 1심 사건이었는데 이때도 생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두 차례 생중계 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 2018년 10월 5일에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이었는데 이때도 생중계가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때는 온전한 생중계라기보다는 법원이 일단 카메라로 재판 과정을 촬영해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결정에 반발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사건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어떤 내용입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에 이재명 대표가 네. 방송사 인터뷰 시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부분이 하나이고 다음으로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2021년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발언한 부분입니다. 이 두 발언 자체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떤 반박을 내놓고 있어요? 일단은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부분은 네.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 아닌가. 그 자체가 증명이 불가능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건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리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고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회 증언 감정법상 증인이나 참고인은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했을 때 그 진술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면책 규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다 모른다 사람 단순히 뭐 동네 이발소 아저씨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라는 큰 사건의 어떤 핵심 키를 줄 수도 있는 사람 안다 모른다니까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재판에 관심이 많은 이유, 형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변호사님, 유무죄 혹은 형량 둘러싼 주요 쟁점 어떤 겁니까? 일단 공직선거법상 이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이 판결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네. 피선거권이 향후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국회법상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신분상 여러 불이익이 가해지는데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 사실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까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유죄로 판단한다고선 치더라도 그 발언의 내용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인가를 두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동안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발언 내용에 비춰볼 때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니 적어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도 가해야 한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고 김문기 전 처장 의혹보다는 입증이 그나마 수월하긴 한데 국토부나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이런저런 진술을 했을 것입니다. 그 진술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 어느 정도 배치되고 충분히 증명 가능한 사실에 대한 허위 발언이라는 판단에 이르면은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도 역시 형량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는 재판부가 고민해야 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형량이에요. 그 네네. 형량이 피선거권 박탈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일단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 본인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주 큰 사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고 이 네.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자금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고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 자체에 1심은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2심은 항소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네. 3심 즉 대법원은 상고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죠.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다음 대선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드는데 이 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2심과 3심이 더 이상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 곧바로 판결을 바바박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최악의 경우, 즉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로 다음 대선 출마 이전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유죄 확정 판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유무죄를 아직까지 논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달에 2건 재판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15일 모레죠. 선거법 위반 사건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내려집니다. 그 내용과 쟁점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오는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사건은 겹겹이 사건이 중첩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먼저 지난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방송사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특정한 발언을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 이재명 대표도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데 검사 사칭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두고 지난 2018년 5월에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재명 대표가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다 보니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으로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 즉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역시 김진성 씨는 위증으로 공동 기소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김진성 씨가 자신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을 한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실력 발휘 120%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힘내라는 의미로 오늘 끝곡은 소녀시대 힘내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힘을 내